자, 이 두 번째 시간이죠. 유통물류 일반관리로 들어갈게요. 자, 유통물류 일반관리 제2회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죠. 자, 1번서부터 들어갈게요. 자, 유통기능은 크게 상적 유통기능과 물적 유통기능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유통 조성 기능으로 또 나누어집니다. 다음 중 그 기능이 다른 하나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5번이 이제 다른 하나죠. 유통 가공 기능은 이 수송이나 보관 기능, 하역, 포장, 물류 정보 기능 등과 같은 물적 유통 기능에 들어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표준화 및 등급화 기능, 위험 부담 기능, 그 다음에 시장 정보 기능, 그 다음에 교환 조성 기능은 다 유통 조성 기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그래서 해설이 또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이제 다른 기능은 유통 조성 기능이다. 그러면 물적 유통 기능이라는 것은 어때요? 유통 가공 기능이 이제 물적 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그로스토킹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유통 정보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참 잘 우리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2번에다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크로스토킹 시험 잘 나옵니다. 자, 크로스토킹은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거는 유통 정보에서도 이 세 가지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이제 크로스 도킹. 크로스 도킹은 팔레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상자죠. 케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전에 미리 분류된 크로스 토킹이 있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책이 보시면은 5번에는 트레일러 크로스 토킹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전에 분류되는 크로스 토킹이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5번을 이제 노린 거죠. 그래서 얘는 1번이 가장 큰 우리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보관을 하지 않아요. 바로. 그래서 창고나 물류센터에서 수령한 상품을 그대로 창고에서 재고로 보관하지 않고 바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 시스템으로 통과형 물류센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도킹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기포장 크로스 도킹과 중간 처리 크로스 도킹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서의 이 크로스 도킹은 우리가 중간 단계가 매우 짧다는 것이 특징이죠. 바로 이제 우리가 운반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송이 바로 동시에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크로스 도킹은 재고의 효율적 통제를 통한 창고 비용 절감, 또 유통업체의 결품을 또 감소시키고 입출고 시간 및 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다. 물류센터에서 그대로 그냥 우리가 가니까. 정답은 5번이라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뭐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3번은. 자, 3번은 다음 도매상의 기능 중에서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어때요? 2번, 3번, 4번, 5번은 도매상의 기능 중 제조업자를 위한 도매상의 기능입니다. 근데 신용 및 금융 지원 기능, 소매상을 위한 도매상의 기능을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4번. 자, 기업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핵심적인 기능은 직접 수행하고 그 외의 기능을 외부 기업의 아웃소싱을 대체함으로써 조직 규모를 축소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채택하는 새로운 조직 형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답만 좀 확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내용이 있는데 가상 조직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3번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건 좀 우리가 내용을 봐야 되죠. 자, 다음에 제시된 서비스의 유형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서비스의 유형은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 중심의 서비스와 설비 중심,
제품 관련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설비 중심 서비스, 그 다음에 제품 관련 서비스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을 중시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을 중시하는 것은 1번, 2번, 4번, 5번이죠. 1, 2, 4, 5번입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대학 교수의 강의 서비스, 아파트 경비원의 경비 서비스, 상담원의 상담 서비스, 그 다음에 의사의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습니까? 바로 강의 서비스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강의 서비스는 생산과 도시의 또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이죠. 근데 이 에피트 서비스라는 것은, 자, 3번에 보시면, 자, AS죠, AS. AS는 제품에 관련 서비스죠. 그래서, 딱 본다면 이제 어떻습니까? 사람 중심의 서비스가 거의 있는데, 3번만 제품 관련 서비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관련 서비스는 이제 티켓 판매라든지 가수 공연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이러한 우리가 제품 관련 서비스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갈게요. 정답은 여기 이제 3번이라는 거를 아셨죠? 자, 6번 갑니다. 자, 물류기업의 조직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일단 답만 먼저 확인할게요. 3번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류부서의 통합보다는 분산이 물류 개선에 효율적이다. 자, 우리가 분산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그래서 물류관리 조직으로 강화하고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조직을 본사에서 통합할 수 있는 관리 조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과 분산이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경로 중심의 조직 전략은 외부 지향적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매트리스라는 걸 앞에 1회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매트리스 조직은 이중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팀워크가 가장 중시된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이나 시장의 동질적인 경우 집중적으로 조직 형태가 효율적이겠죠. 그다음에 물류 조직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조직 특성, 조급원의 특성, 환경 특성, 관리 방침 및 관행이다. 맞습니다. 자, 7번도 우리가 내용만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는 것은 이제 구매 대리인이에요. 2번이 정답이죠. 구매 대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산업에서 자주 이용되는데 이들은 소규모 의료 소매업자들에게 필요한 의료의 탐색과 구입을 대신해주는 한편 이 시장 정보를 수집해서 소규모 의료 정보의 영업을 도와주는 역할도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구매 대리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통상적으로 구매자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구매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구입, 인수, 검사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구매자에게 제품을 선적해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8번에다가는 별표를 3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포토라는 학자, 마이클 포토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데요. 자, 요거 이제 이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포토의 산업구조 분석 기법에서 5가지의 기본적인 경쟁력 분석의 대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일단은 우리 5번이에요. 5번에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건 없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이건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느 정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문제가 어떻습니까? 이 산업 구조 분석 기법의 5가지, 이 포토에 산업, 그죠? 산업 구조 분석 기법 5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보다는 우리가 다른 용어로 기존 기업과의 경쟁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자의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의 진입자가 경쟁을 시작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대체품의 위협,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느 정도 쉽게 대체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위협이 되고, 구매자의 교섭 능력, 구매자의 포지셔닝이 얼마만큼 강하는가, 그 포지션, 위치죠. 그 다음에 혹은 구매자들을 대량 주문할 수 있는가 따져봐야 되고, 판매자의 교섭 능력, 판매자의 포지셔닝이 얼마만큼 강한가, 또는 많은 잠재적인 공급자가 존재하는가, 또는 단지 소수의 잠재적인 공급자가 독점자가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게 되고, 5번이 이제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갈게요. 자, 9번에서의 문제는 다음의 서비스의 이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9번에서는 1번, 2번, 3번, 4번은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얘는 설비 중심이에요. 설비 중심. 자, 아까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 설비,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번서부터 4번까지가 설비 중심이고요. 자, 5번이 어떻습니까? 제품과 관련됩니다.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 이제 어떨까? 우리가 이제 자, 지금 1번, 2번, 3번. 자, 1번, 2번, 3번이고 1번, 2번, 3번까지가 설비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4번은 자, 치과의사의 진료도 요거는 이제 염두에 보세요. 여긴 좀 조금 어려운데 아까 사람 중심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람 중심이 이제 의사의 의료 서비스 이런 건데 치과 의사의 진료는 틀려요. 치과 의사의 진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치과 의사의 진료는 이제 설비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설비의 중심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가 교재에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이제 그 4번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치과 의사에 대한 진료는 아까 우리가 사람과 제품에서 AS가 제품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람이라는 자체는 뭐 무조건 치과 의사, 뭐 의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치과 의사에 대한 진료는 치과 의사는 이제 설비를 갖고 이제 그 진료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설비 중심에 대한 이렇게 해서 4번 정도를 꼭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1번, 2번, 3번은 숙박, 운수, 레저는 이제 설비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품이라는 자체는 제품은 AS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제품이라는 글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품 판매업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조금 두 가지의 문제가 이중이 됐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출제 자체가 출제원 마음이기 때문에 뭐 이걸 두 가지 또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문제가 나올 정도로 이제 여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9번도 한번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 설비, 제품을 5번하고 9번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사람, 설비, 제품에 대한 거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보통 저도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그 일주일 내내 이제 학원 강의도 하고요. 학교 강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강의를 합니다. 근데 출제를 하거나 오디선다의 객관식 문제는 이 출제원들이 느끼는 바가 있어요. 여기다라는 게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습니까? 사람, 설비, 제품이 나눠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라는 자체는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강사의 강의 서비스, 의사의 의료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치과 의사의 진료는 설비일 것이다. 그 다음에 1번, 3번까지 설비고 AS라든지 제품 판매는 제품이다. 그래서 5번이 제품 판매업이고 1번서부터 4번까지가 다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가 약간 중복이 됐는데요. 자,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중요한 것들은 또 중복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그냥 답만 보는 식으로 이제 가겠는데요. 자, 10번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다음 중 전통적 유통 경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건 다만 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경로 구성원들의 경로 활동과 거래 조건은 협상이 아니라 사전적 계획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이 경로 구성원들의 경로 활동과 거래 조건은 이 사전적 계획이 아니라 협상에 의해서 주로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정도 체크를 하십시오. 자, 11번 정도는 이게 공헌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품에 비해 적은 제조업체의 볼트나 TV 리모컨과 같은 경우 재고 부족으로 고객 서비스와 질적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하나 우리가 기업 이미지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쉽게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부품의 재고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은 자, 이거는 밑에 보시면 우리가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CVA 분석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걸 문제로 이제 공부를 해 두시는데, 자, 중요 가치 분석 또 ABC 분석 형태로 그 분류의 기준되는 중요한 어떤 항목이 인식되거나 알려진 중요성에 근거한다. 이는 모든 항목에 적용되는 재고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CVA가 거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12번 가면은 이것도 이제 이 문제로 이제 공부를 해보시는데, 현대의 경영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존속과 성장을 추구한다. 다음 중 현대 경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답부터 확인하는데 5번이 정답이에요. 자, 문제 해결의 계량 의사결정 방식은 많이 이용되지 않는다?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해설을 보시면 이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활동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경영학은 곧 의사결정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경영의사결정 기법의 한 방법으로는 이 계량적 기법의 의사결정법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책에 보시면 그 예제도 있어요. 그래서 5번을 체크하셔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가 틀렸죠. 그 다음에 1번 현대의 경영의 활동의 원리는 여러 가지 생산성이라든지 공익성, 조직성 등을 또 들 수 있다. 그 다음에 현대 경영학의 경영 이념은 사회적인 사명과 달성의 그 바탕을 두고 합리성 추구, 인간성 존중, 혁신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 다음에 환경과의 동태적 균형을 추구하는 시스템 이론에 또 입각한다. 그래서 우리 항상 움직이는 그 균형을 이렇게 따지는 거죠. 항상. 그다음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또 상황 정적 조직 구조 형태다. 맞습니다. 10번의 정답이 5번이 정답이고요. 자, 13번도 답만 확인합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중 수직적 유통 경로를 도입하게 된 이유로 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수직적 유통 경로는 대량 생산에 의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량 생산에 의한 대량 판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문에 보시면 대량 생산을 했다는 것은 당연히 대량 판매지 소량 판매가 아니죠. 대량 판매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목표 이익의 확보, 기업 상품 이미지의 높이, 재고, 그 다음에 유통경로 내에서의 지배력 확보, 유통비용의 절감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14번 중요합니다. 14번에다가 이제 별표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한 2개 정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2013년서부터 이 오지선다로 바뀌면서 이 재무 분석 파트가 우리 이제 유통 물류 일반 관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 물류 일반 관리가 또 이 여러 가지를 다 보기 때문에 재무 쪽,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봤냐면요. 우리 앞쪽에서 이제 문제 자체가 좀 타이트하게 돼서 좀 길게 잡았는데 1회 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순효과법, 내부수익법,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이 방법이 재무 분석에서 가장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 기법을 이용하는 거와 이용하지 않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은 14번의 정답은 답부터 확인하는데요. 자, 14번에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가 항상 분수는 알고 싶은 게 올라가요. 그럼 당연히 자기 자본이 이제 우리가 알고 싶겠지만 이 자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경영자가 기업에 투자한 자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가에 따라서는 어떤 기업의 이익 창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수익률을 가지고 따진다 보니까 보통 자기 자본이 내려오겠죠. 자기 자본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단기 순이익을 올리겠죠. 그래서 기업의 단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눕니다. 단기 순이익을, 순수익을 이렇게 해서 나눈다. 그래서 곱하기 이제 100을 해서 이를 따지는 거죠. 그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14번의 정답은 먼저 3번부터 보는데요. 자기 자본 순 가치,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두 개의 비율, 즉 기업의 순 자산에 대한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순 가치 회전율의 산물이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보셨던 어떻습니까? 단기 순이익을 이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표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번 판매액 대비 비용 비율은 판매액 대비 이제 비용이 나가겠죠. 기업이 어디에서 어떻게 자금을 획득하느냐 결정하는 전반적인 재무구조의 분석이고요. 재무 분석은 이제 기업의 순 가치에 대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경영자가 사용하는 도구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이 자산 수익률은 두 가지 비율, 즉 이익률과 자산 회전율로 또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듀퐁에서 이제 얘기한 게 ROI죠. 총 자본 순수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5번에 이제 별표를 쳐놓으시는데 총 자본 순이익률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투하된 자본에 통자본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이다, 순이익의 비율이다 이렇게 염두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15번은 가볍게 보시는데 다음 중 수직적 유통 경로의 높이 특징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이 수직적 유통 경로의 특징은 낮은 진입 장벽이 아니죠. 우리가 이 수직적 유통 경로를 배우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배우셨어요? 자 이거는 낮은 진입 장벽이 아니라 높은 진입 장벽이죠.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용이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어렵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앞서서 배웠기 때문에 답만 좀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이제 16번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우리가 완전 무결 ZD 운동 같은 경우는 또 내용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16번 정도는 별표 표시를 하나 정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 무결이죠. 무결 ZD 운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게 돼 있죠. 자, 그래서 16번은 뭐 일단은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종업원에게 처음부터 올바르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라는 게 키죠. 동기부여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자발적. 그래서 틀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완전 무결에 대한 운동은 종업원들에게 계속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를 해서 종업원 각자의 주의, 연구, 노력으로 작업상의 결점을 무결점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질 향상, 신뢰성 향상, 납기 엄수, 그 다음에 원가 절감 등을 달성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통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통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겠죠. 정답은 1번. 이것도 한번 염두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 각자의 주의, 연구, 노력으로 작업상의 이 결점을 0으로 하는 게 물결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품질이 향상되고 신뢰성도 향상, 납기가 엄수되고 원가 절감 등을 달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키가 3번의 키는 뭐예요? 동종 작업을 수행하는 종업원들끼리 이 안전 무결점의 집단을 편성하게 되면 집단 전체의 작성상의 오를 0으로 만들죠.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게 키가 되겠죠. 그 다음에 ECR이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이 제안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자신이 각자의 부주의 및 오류 발생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다. 작업자들이 품질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만든 제품을 검사하게 하고 또 품질에 대한 정보를 또 피드백 시켜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 무결점은 통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키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문제만 좀 풀게 되면 또 나오게 되면 여기 주의 깊게 좀 보시면 만한 문제죠. 그 다음에 17번은 다음 주어진 내용에 관한 해당하는 공급자의 선택 방법은 자 이것도 이제 답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17번의 정답은 3번이 돼요. 그래서 물품이나 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기타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은 협의에 의한 겁니다. 협의. 그 다음에 이제 입찰에 의한 방법은 뭐 우리가 이 입찰 참여자 중에 제한 가격 범위 내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의 계약. 구매자 입장에서 특정 업자와의 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우리가 경쟁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업자와 계약을 맺는 거고요. 지명 경쟁은 신용이나 기술력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의 경쟁 참여자를 지명해서 입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제한 경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등에 미쳐한 경우에 일찰 참여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뭐 입찰, 수의 계약, 그래서 지명 경쟁, 제한 경쟁은 다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협의에 의한 방법이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회 모의고사는 그래도 1회보다 조금은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회 때가 높았기 때문에 또 계산 문제도 나왔었잖아요. 난이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자, 종업원의 이 동기부여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기대이론에 근거하는 것은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답만 보는데 4번입니다. 이 블롬이라는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동기부여에 관한 내용 중 가장 기대이론에 대한 근거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개인은 자신의 노력의 정도에 따라 결과를 기대하게 되며 그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동기이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블롬 교수가 종래 내용 이론의 동기, 복합적인 과정을 설명하기에 부적절하고 생각해서 그 대안으로 기대이론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이론에 대한 이론에서 개인은 행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성과에 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사람마다 성과에 대한 성과는 다른 것으로 가정된다. 가장 중요한 게 4번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 수준을 높임으로써 성과가 높아진다는 종업원의 지각이 동기부여를 위해 중요하다. 그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9번 갑니다. 19번. 자, 이거는 별표 표시를 2개 정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통경로의 구조를 설명한 우리가 이론으로 연기투기 이론이라는 걸 앞쪽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한 설명에다 바르지 못한 것은 자, 우리가 1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4번. 그래서 그 19번의 정답 4번. 자, 우리가 생산자가 우리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매상 소매상이 연기를 계속합니다. 재고를 이제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기가 더 이제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로에 대한 길이가 이 경로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직접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산업재 유통 경로에 사용됩니다. 산업재에서.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연기투기 이론을 얘기했죠. 그래서 4번 산업재의 경우는 소수의 구매자가 일정한 구매 주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대규모를 구매를 하므로 연기투기 이론에 의하면 유통 경로 길이는 짧아지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경로 구성원들 중에서 누가 재고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아까 연기냐 투기냐. 연기는 자꾸 이제 도매상 상매상이 그 재고를 떠맡기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너 그래? 막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붙어요. 그래서 이게 다이렉트로 붙은 게 바로 유통 경로가 이제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죠. 산업재에 쓰인 말입니다. 근데 투기. 자,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래 때 모의고사 얘기했지만 투기는 이제 도매상 소매상이 뭐 허니버터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재고를 어느 정도 이제 쌓아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도매상, 소매상이 중간상들이 재고를 이제 떠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겠죠. 우리가.
그래서 길겠죠. 여기는 짧죠. 길이가. 그래서 이 산업재는 소수의 구매자가 일정한 구매 주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대규모 구매를 하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로 구성원들이 고객으로부터 수요가 발생되는 시점까지 재고 부담을 가능한 한 연기시키려고 한다. 따라서 산업재 제조업자는 경로 길이를 짧게 한다는 거죠. 직접 경로를 통해서 자신이 경로 활동을 직접 수행한다는 거예요. 산업재. 그래서 우리가 짧아진다. 경로 길이가.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앞쪽에서 연기 투기 이론을 얘가 깊숙하게 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경로 구성원들은 재고의 부담을 가능한 한 연기하거나 또는 투기에 의해 적극적으로 재고를 부담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경로 길이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경로 구성원들이 재고 부담을 가능한 한 연기함으로써 경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떨까? 이런 경우는 경로 길이가 짧아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경로 구성원들이 제조업자 대신 투기적으로 재고를 유지하려고 한다. 경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가능한 한 많은 중간상들을 경로 활동에 또 참여하기 때문에 경로가 길어집니다. 투기가 많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정답이죠. 산업재의 경우는 소수의 구매자가 일정한 구매 주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대규모 구매를 하므로 연기 투기 이론에 의하면 유통 길이가 짧아집니다. 정답 4번. 자, 편의점은 경로 구조상의 재고를 높이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경로 구성원들이 참여하므로 투기적 재고를 부담하려는 경로 구성원의 의지가 경로 구조의 중요한 결정력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도 별표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20번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2개 정도 표시하는데요. 시험 문제는 나오는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매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정답은 5번이 정답부터 보는데, 자, 우리가 그 소매업과 도매업은 판매 대상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총 매출액의 대소에 따라 업종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간 판매 수량 면에서 및 총 매출액 면에서 일정 수를 넘어서 되면 업종별 차이는 있으나 소매업은 도매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매업과 도매업이 판매 대상에 따라서 구분이 되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총 매출액의 대소에 따라 업종 전환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틀렸다고 봐야 돼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이 소매업의 판매 대상은 전부나 이 기업을 제외한 최종 소비자, 즉 가게들을 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이제 이번 외상 판매 및 할부 판매로 좀 금융 기능을 또 제공하겠죠. 자, 거래수 최소화 원칙, 거래수가 또 감소돼야 됩니다. 통해서 소매업 존재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최근 이 포스가 있죠. 포스 데이터의 이제 해석으로 정밀도가 높은 머천다이징이 또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으로 갈게요. 자, 21번 갑니다. 자, 21번은 여러분들 뭘 물어봤냐면요. 집중 구매와 분산 구매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단 답부터 가시면 답은 4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4번엔 분산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 구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신제품 기술 개발 및 상품 공급에 대한 종속성이 더욱 강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집중 구매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번 분산 구매를 선택한 경우는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으니까 목표 시장의 요구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쉽다. 그다음에 안정적 품질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집중 구매의 경우가 더욱더 유리할 볼 수 있죠. 집중적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통합적인 경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측면에서 보면 분산 구매를 결정한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또 요구되겠죠. 분산하니까. 4번이 정답이에요. 틀렸어요. 신제품, 기술 개발, 상품 공급에 따른 종속성이 더욱 강할 때는 집중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집중 구매의 경우는 공통 자재를 종합 구매하므로 구입 단가가 저렴하고 재고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집중 구매는 일정한 거래처로부터 지속적으로 다량으로 구매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품질 관리나 종합적인 경영 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걸 유리하죠. 근데 분산이라는 자체는 각각 독립적으로 분산시켜서 구매하는 방식이에요. 정해진 목표 시장의 변화에 대한 유용성이 또 증가할 거고,
또 기업의 제품 개발이나 기술 개발에 있어서 상품 공급 측면에서 독립성이 또 강하게 또 장악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은 집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번 정도는 그냥 가볍게 봅니다. 다음은 좀 우리가 관리형 VMS가 있죠. 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관리형 VMS는 어떤 공급업자의 그 목표는 목표는 수익성 있는 관계의 지속입니다. 수익성 있는 관계의 지속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공급업자의 목표는 대량 주문에 대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틀었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 정도 이제 보겠는데, 자, 23번은 이제 구매자입니다. 바이어죠.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여기선 교섭력 강화죠. 자, 일단 답부터 확인합니다. 정답은 우리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어때 우리가 그 3번을 보시면 그 공급자는 벤더죠. 제품이 더 차별화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이 구매자 교섭력이 강한 게 아니라 이 공급자가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요, 어때요? 이 공급자의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다? 그럼 차별화 전략은 공급자가 우위에 놓이기 때문에 바이어의 교섭력은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1번, 구매자가 자세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많이 아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의 구매량이 공급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큰 차지를 한다. 구매자가 우위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자로부터 4번, 구매하는 제품에 대체제가 있는 경우, 그죠? 너 아니면 또 다른 거 산다. 그런 얘기고요. 구매자가 이제 수직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구매자 교섭력이 강화될 거고. 그러니까 구매자 우위에 서면 구매 교섭력이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3번에 보시면 공급자 제품이 차별화된다는 것은 공급자가 우위이기 때문에 바이어의 교섭력은 약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24번은 좀 체크를 하십시오. 우리가 채찍 효과라는 게 나오죠. 채찍 효과는 유통 물류 일반 관리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유통 정보에서도 연결시켜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채찍 효과라는 자체는 잘못된 거죠. 채찍 효과는 이제 수요의 왜곡이에요. 수요의 왜곡.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가 있다, 구매상이 있다, 소매상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소비자가 있죠. 최종 소비자가 있으면, 자, 무슨 라면이다. 그래서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무슨 뭐 어떤 라면이 이제 옛날에 있었죠. 근데 그 라면이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최종 소비자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뭐 라면을 하나 사는 게 아니라 몇 봉지 막 산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잘못 인식해서 소매상이 많이 이제 재고를 확보해 놓고 더 많이, 또 생산자는 더 많이 또 생산하는 거죠. 그럼 채찍이라는 게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 채찍 효과. 그건 수요의 왜곡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24번의 정답은 먼저 5번이 정답이다. 자, 어떻게 돼? 우리가 공급 사슬 관리,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 정보와 물류의 리드 타임이 길수록 이 공급 사슬 내의 채찍 효과로 인한 현상은 감소한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크게 나타나죠. 그죠? 우리가 리드 타임이 길어질수록 이제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채찍 효과는 하위 단계 가고 통계자료에 의한 수요량을 상위 단계로 이제 우리가 하위는 이제 소비자죠. 상위가 이제 생산자라면 미래에 발생한 대규모 수요에 대한 신호를 인식하게 되면 실제보다 많은 양을 수송하여 발주해요. 안전적으로 두고자 함으로써 말하는 건데, 리드 제품이 긴 제품일수록 채찍 효과는 크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길어질수록 채찍 효과는 더 길어진다. 그래서 감소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번의 공급사슬 성과 측정 시 중 하나인 재고 회전율은 연간 매출 원가를 또 평균 또 총 재고 가치로 나누고요.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효과적인 설계와 운영을 위해서는 제품의 수요 공급에 관한 여러 특성들을 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요의 불확실성이 높고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은 제품일수록 적기 공급보다 신속한 공급이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공급 사슬에 속한 기업들 간의 기본적 관계는 공급자와 구매자의 관계, 또 공급 사슬은 공급자와 구매자의 관계에 연달아서 이어지는 또 관계 사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2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인데요. 우리가 전통적 유통 용도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소매상 내에서 의사결정자는 우리가 구매 부서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매상 내에서 의사결정은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 바로 구매 부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2의 모의고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죠.